네, 이스라엘이 최대 가스전 공습에 나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주요 가스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크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상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밤에 나왔던 속보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란 쪽이 이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명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격에 나섰다, 집속탄을 썼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집속탄이라는 게 뭡니까? 집속탄이라는 거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요. 하나의 그 탄두 안에 굉장히 많은 자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계속해서 그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는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폭탄 미사일이 날아가면 거기에 탄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수많은 탄두들이 자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다 막기도 힘들고 2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많은 요격 미사일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방어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 그 자랑하던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의 일정 수준의 그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 상당 부분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망이랑도 결국은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전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방금 말씀 나눈 집속탄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공망 자체도 이전보다는 지금 뚫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신들이 공언한 거에 따르면 초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것, 혹은 또 드론 같은 자폭 드론 같은 그런 무기를 써서 일단 방공망에 있는 요격 미사일들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성비 싸움을 한다고 가성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란이 공포한 거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아주 최신형 미사일을 쓰겠다. 그리고 최소한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는 파괴력이 큰 미사일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사했다라는 징후, 또 이스라엘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에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 일부는 확인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현재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이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선을 넘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란의 가스전 공격을 했고요. 정제시설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이 반격에 나섰거든요. 이거 확전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 약간 레드라인 금기선처럼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이 또 걸프의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하는데 가스전이나 아니면 정유시설 또 그런 원유시설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공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스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근데 미국이 서로 전쟁에 대한 목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격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직접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 공격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고 그 사전에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통보는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 의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무엇보다도 장기전이 돼서 특히 이런 가스전이나 원유 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주로 군사 시설 중심으로 혹은 또 주요 지휘부의 그런 중심으로 타격을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그 이란에 직면한 위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란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이나 원유 같은 것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시금 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의 이번 전쟁 목표에 대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놀아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보니까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는 한때 100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서로의 석유 시설이나 정유 시설 같은데 직접적인 타격을 입다 보니까 예. 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이게 결국 선물 가격들인데 어제 보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안 나오죠. 99달러에서 마감했거든요. 지금 WTI 가격은 99달러, 100달러 약간 넘었다가 99달러 수준에서 예, 예. 마감했는데 이제 3달러 이상 상승할 정도로 좀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인 지수 같은 게 있는데 브렌트 가격도 뭐 110달러까지 지금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가 뭐 3, 4% 변한 거긴 한데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까지 올라가면서 예. 어떻게 보면 유가가 또 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란 게 결국은 현물 가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물 가격이거든요. 미래에 내가 받을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잘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예. 전쟁이 장기화되고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바로 생산 예, 바로- 재개하면 안 됩니까? 예, 바로 생산을 재개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통 이제 원유 시설 같은 것들은 생산 한번 줄이면 이게 정유 시설이라든지 네. 이게 생산량이 느리는데 좀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효과가 좀 오래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은 이 유가 오르는 방향, 결국 전쟁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이런 서로의 어떠한 원유 생산 시설,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이 유가 상승에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좀 퍼지고 있다 이런 예.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도 넘었지만은 그때는 기존의 유가가 90불대였고 지금은 60불대여서 100불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했어요.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까? 사실 어제 FOMC 회의 자체는 뭐 다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예. 했고요. 다 동결을 하는데 이제 점도표란 게 나오면서 결국 이게 경제 전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시장에서 이제 연준위원들이 모여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예.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전망치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2.4%로 올리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어떠한 그 상승률 역시 그러니까 물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렸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물가도 올라가면서 경기도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일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네.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뭐 이게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점도표에서도 올해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릴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3.5%에서 언제 내리냐가 사실 시장의 전망은 기존까지는 뭐 6월 달이면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예. 9월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점도표라든지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 9월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양상들이다. 예. 점도표 자체는 한 번 정도 3.4 정도를 연말 금리를 예측하면서 한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네.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조금 뭐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분명히 리스크가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어느 규모의 영향이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것들이 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는데 오늘의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 원유를 실는 선박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원유는 페트로달러라 해갖고 80% 이상의 원유가 달러로 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로 만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수년 전부터 이제 원유 거래, 특히 이란과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그 국가들은 서방이나 미국과 거래가 안 되니까 예. 대부분의 80%의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국이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위안화로 그 결제를 하는 페트로 위안 그런 식의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야 그 원유가 수급이 원활하게 그렇죠. 되고 우리도 예. 여기에 물가나 유가가 다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달러가 아니라 우리도 위안화로 하겠다 하면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 중에도 지금 정확하게 몇 개국인지가 이제 뭐 7개국, 9개국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밝혀진 국가는 당연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런 국가들이고요. 예. 근데 나머지 국가들 중에는 또 혹시라도 미국 동맹국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일종의 통행권을 그 안에서 이 위안화를 통해서 통행권을 그 줌으로써 어쨌든 동맹국들, 미국의 동맹국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너무 급해지면은 지금 또 트럼프가 동맹의 길을 저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탈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갈라치기는 갈라치기고 위안화 지금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아직은. 뭐 사실 이제 국제 거래 자체가 아무래도 달러화를 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근본은 어떤 중국의 통화 정책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이제 통화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비교적 연준의 통자 한에서 네. 그런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기반에 따라 움직이다고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통제라든지 화폐에 대한 통제권들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역시 CBDC 같은 것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같은 걸 해서 오히려 이제 통화량에 대한 어떤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위안화가 거래에 쓰기가 좀 어렵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게 언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 절하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측의 동맹이라고 하는 어떠한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것도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은 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뭐 사실 뭐 농담 삼아서 또 관세 올리는 뭐 조금 이야기하면 관세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어떤 흔히 말하는 거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달러를 중심으로 많이 설계가 그렇죠.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은행 간 결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디지털 통화 같은 걸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제 시스템을 좀 바꾸자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은행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 지금 달러와 기반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중동 상황으로 가서요. 중동 쪽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나서 보복 공습으로 카타르를 때렸단 말이죠. 왜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화풀이 하는 겁니까? 뭐 카타르뿐만 아니라 예. GCC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계속 타격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수평적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란의 입장에서는 1대1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훨씬 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을 때리는 겁니다. 주변국을 때려서 아주 목표는 분명하죠. 유가를 올리겠다.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이게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전쟁 시작하기 이전이랑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값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있는 자동차라는 것은 사실은 일부 도시만 빼놓고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필수품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일종의 세금같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 전에는 뭐 평균이 한 2달러, 그러니까 갤런당 2달러 한 70센트, 80센트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한데 3달러 한 80센트 네. 평균 주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달러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30% 이상 올라간 거고 이 추세로 가면 4달러가 넘어가고 4달러 50센트, 5달러까지도 얘기가 되거든요.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때는 6달러까지 올라가고 그걸 예.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체감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4달러 50센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이것은 트럼프가 뭘 하던 이건 트럼프의 잘못이다. 네.
그 집권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로 이란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주변국의 원유 정유 시설을 때림으로써 유가를 계속 상승시켜서 결국 트럼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뭔가 자신들의 전략을 지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간 선거도 8개월씩이나 남았다 볼 수도 있고 8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트럼프도 요즘 보면은 많이 약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들을 동맹에 떠넘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짜증스러운 반응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소란 내지는 혼란 같은데 이게 지금 동맹국들의 분열을 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렇게까지 미국의 말에 반기를 든 거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이 정도의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동맹국들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란 그러면 그쪽에서 항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하면은 이것도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유를 풀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들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되는 원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 1%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대의 산유국이자 수출국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많게 한 90% 가까이 되고 우리가 7, 80%, 중국의 한 원유의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도 한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니네가 줄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전쟁은 이제 트럼프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원유의 수송로를 보니까 수송로의 안정성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이제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토 국가나 한국이나 일본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고 특히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방위 체제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32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거죠.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방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동맹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있고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른 것들 유럽이나 일본도 충격이 되겠지만은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홍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란 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 원유라든지 핵심 광물, 흔히 말하는 희소 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든지 뭔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정이 됐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원유 때문에 거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공급 자체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원래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나 올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유국 정세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 보고 그다음에 석유의 수송 경로 자체가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고 있고 가격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급 대책이라든지 수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급 대책은 결국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대책이고 수요 대책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급 정책에 지금 대표적으로 뭐 거론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해외 정유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진 어떤 기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축유도 있지만 그리고 비축유에 대한 방출 결정을 오늘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이 나온다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부터 빨리 확보를 해서 어떠한 뭐 기름의 저장량 같은 것을 늘려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정책으로는 뭐 예전에 나왔던 10부제라든지 5부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흔히 말해 차량의 운행 자체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서 수요를 줄이게 되고 수요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급을 국가가 할 텐데 이 공급의 소진 속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좀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MOU를 했는데 UAE랑 MOU를 해서 우리가 상당 네. 부분의 원유를 받아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올지에 대해서도 이런 대책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저것도 공급이네요. 예, 공급이니까 이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1991년도, 1990년에 발생했던 걸프전으로 이 차량 그때 10부제였죠.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강제로 이 차량 운행을 줄이게 되면은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불편함은 당연히 따르겠죠. 불편함은 네. 당연히 따르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 강화될 거거든요. 이게 단계가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뭐 심지어 2부제까지도 갈 수,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원유 공급이 이게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 곤란을 겪을 것이다. 물론 대체 석유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이게 전쟁이라든지 혹은 아까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되게 된다라고 그러면 더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보다 수요 정책, 보다 강한 수요 정책,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중고가 되는 게 이걸 사오는 기준이 되는 우리의 원달러 환율. 간밤에 1,500원이 또 넘었어요. 이거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데요. 이런 환율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뭐 지금은 유가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라고 그러니까 유가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흔히 말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흔히 이제 환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국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근간에는 뭐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을 결제해야 되는 페트로 달러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또 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흔히 말해서 금의 가격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고 흔히 말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1,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재정경제부에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관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슈라면 관리가 좀 쉬운데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아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모든 이슈가 유가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쳐지고 있고 유가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도 뚫린 양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조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략 자산들 많이 이제는 부족해지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해주셨는데요. 미국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산들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 겁니까? 미국은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일종의 방공망들이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요격 미사일들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지에서도 많이 갖다 쓸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미국은 지난번에 한번 미국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신들은 무제한도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군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썩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여 개 기지에서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통 포대가 갖고 있는 그 무기 체계를 보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예비 또 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비 탄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 급하면은 거기에 현지 배치된 이런 탄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방공망 체구는 여전히 그 수치는 그렇게 모자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방공망의 미사일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분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방공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조금 우려감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 대비태세도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위험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탄을 우선 가져가긴 하는데 만약 예비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배치돼 있는 그런 유격탄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 뭐 당장 그렇다고 안보에 큰 위협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방어 체제 자체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 방어 체제도 이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 체제로 다 나눠서 거기에 적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고고도 방어 체제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드입니다. 네. 사드는 우리가 엘셈이라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마 양산은 내후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미국의 사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요격 미사일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예.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고 걱정은 그런 상황에서 혹시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 건가. 또 하나는 우리가 예. 방공망을 촘촘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대비태세 자체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전쟁이 얼마만큼 장기화가 되느냐가 안보와 경제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